제가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에서 그 성산교양대학이라고요. 요즘은 이제 교양학부라고 이제 하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종교학이에요. 혹시 종교학이라는 학문 들어보셨나요? 아마 신학이라는 학문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종교학이라는 학문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의 종교를 이제 다루는, 그래서 뭐 불교대학, 동국대가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대학이 있고 뭐 천주교대학이 있고 있잖아요. 그 종교학은 여러 종교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종교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시대 영천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제 그 강의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인물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려시대 전공자도 아닌데, 제가 우연한 계기로 포은학회라는 포은 정봉주 선생님 관련된 학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섭외가 돼서 그 포은 정봉주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이제 영천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고려시대 인물을 찾아보니까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알려진 분들이. 그래서 일단 이 발표에는 세 분을 소개했어요. 이탄지 선생님이랑 최문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물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아마 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고, 저는 이제 정몽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2012년에 썼던 한 10년 전에 썼던 논문이에요. 그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거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2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석사는 또 고구려 고분벽화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예술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 그림에. 그래서 종교 현상학이나 종교 도상학이나 학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사를 가다 보니까 그 박사 지도 교수님이 그 옛날 거는 소설이다. 그 자료가 없으니까 소설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게 다문화예요. 2008년 그 언저리부터 이제 다문화가 막 그 법제화되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박사 논문을 막 시작했었거든요. 2005년에 이제 그 박사를 들어가서 논문은 2008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지도 교수님이 현대 것을 하라. 그리고 다문화를 해라. 해서 이제 다문화를 하고 지금까지 다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다문화와 종교,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포은 정봉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논문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탄지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 그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영천에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마 영천에 사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은혜사와 관련된 분이시더라고요. 또 그 원래 이제 법률과 의학에 이제 그 관심이 많으셨었고, 그래서 그 묘청회란 때 이제 그 의관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기가 고향이었던 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제분들에게도 그 영천에 가서 살아라, 뭐 영천이 좋다 이제 등등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이분은 영천 은혜사에 이제 묻히셨고 지금도 거기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려 전기 시대에 계셨던 그 검교 태의 소감을 지내셨던 분이었고 의관이었던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도 없고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어서 이런 분이 계셨다라는 것. 최무선도 그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가 고향이라는 건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한 달 반인가 그 전에 2달 전인가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찾다 보니까 이제 있었고, 또 저희 학교 주변에 가 보니까 이 최무선 기념관인가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가서 또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영천현대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한 곳이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채무사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화약 그것을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무기를 이제 지금까지 전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밖에 저도 잘 모르고요. 뭐 이분의 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 바뀌기도 하고 제가 알 수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채무선 그 과학관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 다 한 번씩 여기 영천에 계신 분들이니까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분은 이제 포은 이제 정몽주 선생님이에요. 이 영정은 이제 그 한중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영정이고요. 여기 그 임고선에 가도 지금 있습니다. 이 다른 영정이. 포은 정몽주는 뭐 워낙 잘 알려진 분이고 해서 평가가 또 상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학자가 바라보는 성리학자가 바라보는 이제 포은과 또 여긴 지금 절이잖아요. 그래서 불자가 바라보는 또 포은은 아마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불자들 계신가요? 여기가 지금 사찰에서 지금 진행하지만 불자도 계실 테고 불자가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불자가 보는 정몽주는 조금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또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몽주는 고려 후기 그래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기 곧 직후에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선주교에서 피살당했다라고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신화들이 더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화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 학자, 문신 뭐 등등등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본관이 이제 영일, 그러니까 여기 영일정씨 포항공파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에 있고요. 출생지는 이제 영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포항학교를 활동하다 보니까 이 문중 계신 분들이 아니다. 영천 아니 임고에서 태어났다. 임고가 아니라 영일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태어나서 이쪽이 외가였기 때문에 이쪽에 왔었다. 그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출생 그쪽이다. 뭐 등등등등의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출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들 제가 이제 발췌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권위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관은 영일이고요. 출생지는 영천, 초명은 이제 목난, 목룡, 뭐 달가, 포은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이제 몽주로 바꿨다라고 이제 합니다. 1357년부터 이제 감시에 합격해서 관리에 등용이 되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학자로서 또는 문인으로서 관료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했던 것들은 이분이 이제 관리로서 사행을 가거든요. 명나라로 8번, 그다음에 일본 그때는 이제 외라고 했었죠. 외로 한 번. 그래서 총 9번의 사행을 가는데 사행을 갈 때는 뭐 여러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문인이었기 때문에 사행시를 짓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록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왜냐하면 포은 정몽주와 관련된 기록은 왜 많지 않을까요? 이분 대학자였는데 왜 많지 않을까요? 일단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방해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다 훼손해야 됐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이제 정몽주 포은의 어떤 절개를 이제 포은 정몽주란 사람이 아니라 그 절개라는 어떤 개념 그것들 차용하기 위해서 또 우상화를 시키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집중했던 것은 관료로서의 정몽주, 그다음에 학자로서의 유학자로서의 태도 두 가지를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이 내용은 이 사전에 가면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요 내용들은 좀 뒤에 요 내용에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논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말선초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시기거든요. 과도기라는 시기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보통 세기말, 100년 단위로 세기말도 있고 1000년 단위로 세기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혁 또는 개혁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 고려 말에서 그 조선 넘어갈 때도 개혁이 있었죠. 변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의 변혁도 종교 지형도 변혁이 됐었고 또는 사상적 것도 있었고 나라라는 어떤 국가라는 어떤 명칭도 이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 여말선처라는 종교 지형은 굉장히 유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종교학에서 이야기할 때 시대마다 종교를 구분짓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살잖아요. 한반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종교가 뭘까요? 한반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종교. 네. 한반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종교는 아마도 우리가 다 기층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뭐 민간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무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말 다 이제 중립적으로 샤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마도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에 분포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불교가 삼국시대 때 전래되게 돼요. 그래서 북방으로도 들어오고 남방으로도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건 북방불교 쪽이고 남쪽에서 들어온 건 남방불교 쪽이라고 하는데 주로 북방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삼국시대 때 전래가 되면서 공인화가 되면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념적으로 활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신라가 통일하면서 불교가 더 공고하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종교적인 지형들이 고려까지 이어지게 돼요. 근데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엄청난 시간을 불교가 지배 종교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의 종교가 그런 막강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의 누수라든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천주교가 그랬었잖아요. 서양에서. 그래서 너무나 천교황의 권위가 너무나 커져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죠? 면죄부도 팔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드러났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려 말 때 또는 고려 중기 이후에 한반도에 있었던 불교가 아니라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이제 불교가 있었잖아요. 티베트의 몽골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라마불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라마불교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약간 변질돼 한반도에 있었던 불교 지형이 변질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고려 말 때 종교의 어떤 퇴락, 종교의 부패 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개혁의 이제 추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말선초의 종교 지형은 사회적인 어떤 특징, 경제적인 특징, 정치적인 특징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 중기 말기까지는 불교가 굉장히 지배적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논문에서는 지배 종교라고 표현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왜 지배 종교가 아니었을까요?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아까 제가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오면서 국가의 이념, 사상을 통일하는 측면에서 활용이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왕실불교로서 자리매김했었고 사실 불교는 기층민들이 믿었던 게 아니라 대체로는 왕실불교였었어요. 고려까지도 나중에 조선에 와서 이제 유교가 중심 종교가 되면서 기층민들에게 더 많이 조선시대 때 많이 알려졌게 된 거지. 고려까지는 왕실이 더 많이 귀족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였거든요. 기층민들은 보통 이제 샤머니즘이라든가 이제 도참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믿었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몽주가
유학을 해오고 그다음에 그, 그 성리학이라는 그 새로운 유학을 배워와서 그 주자의 가래라는 것을 소개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유학이라는 게 이제 소개됐었겠죠. 근데 정몽주가 주자가래라는 걸 소개하면서 당대에 고려 말때 당대에 상장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더라. 굉장히 과하게 너무 과하게 하고 그것들이 너무 그 현세보다는 내세에 치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의 그러니까 현세가 아니라 저승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피안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몽주는 그 주자가 했던 가래를 도입을 해서 그 상징례를 이제 바꾸면서 어떤 변혁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염화선찰 종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요 10조,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 말이 아니라 그 고려 초였던 거죠. 고려 초에 이제 훈요 10조라는 걸 보면은 뭐 훈요 10조니까 10개의 조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1조, 2조, 6조 등에 보면 불교에 관련된 언급들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의 대업은 제불의 호의로 이룩되었다. 그래서 사원을 보호해야 된다. 왕실 외에는 사찰을 남사하지 말아라. 뭐 연등과 같은 이제 팔관회를 존중해라. 뭐 이런 같은 이제 불교를 약간 옹호하는 이제 글들이 있고요. 2조, 5조, 8조에서는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원은 도선이 이제 산수의 역순을 점쳐서 개창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서경은 수덕이 이제 순조로워서 그 아국짐에게 근본되기 때문에 서중간에 이제 100일 동안 순주해라. 그다음에 뭐 차량 이남에 공주강 위에서는 그 사념과 지세가 이제 배역이 달렸기 때문에 그쪽에 인재는 등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뭐 도찬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조 6조에서는 이제 샤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10조에서는 이제 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사를 널리 읽어라. 그리고 무일도편 도기를 해서 경계를 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훈요 10조 고려 초기에는 그 다양한 종교들이 다 경합을 벌이고 있는 어떤 한 종교가 지배 종교로 읽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 말에 가면 이제 판세가 바뀌면서 그 불교가 그 더 지배적인 세력화돼 있었고 그것을 유교가 이제 대체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쭉 이제 써놨는데 어쨌든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교가 지배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고려 말부터인데 지배했다라기보다는 유입이 된 거였죠. 유입이 됐다는 거에서 바로 지배 종교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입이 됐었지만 그래서 초기에도 주자가래를 포온이 들여와서 보급을 하는데 사실 주자가래의 내용은 포온이 처음에 가져왔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도 누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포온을 통해서 좀 더 이게 공식화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주자가래는 이제 그 포온이 정몽주가 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 주자의 가래를 먼저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어쨌든 포온이 이제 부모 상을 당하면서 실제로 3년상을 치러요. 그러면서 이제 몸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정몽주를 이야기할 텐데요. 유학자로서의 이제 그 포온이에요. 유학자로서 포온은 말 그대로 주자가래를 통해서 성리학을 수입하면서 이제 그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 또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 불교를 비판을 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불교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교리에 굉장히 정통했다. 그 다음에 스님들과 교우했다. 그다음 사찰에서 했다라는 것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유학자로서 바라보는 불교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현대에서 종교 간의 비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석가탄신이 있었잖아요. 늘 요즘 그 석가탄신 때 되면은 특정 그 종파에서 그 뭐 이 뭐죠? 사찰에다가 뭐 낙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죠?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써놓는 이 일부 그 특정 그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봉주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봉주는 유학자로서 굉장히 이 신식 유학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정봉주가 가졌던 그 유학자로서의 타종교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한번 보자. 뭐 새롭게 현대사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가 요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로서의 정봉주는 불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전통은 정봉주뿐만 아니라 당대 유학자들은 대부분 공유했던 것 같아요. 공유했던 어떤 지식의 풍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사상적으로는 유학이지만 그 다음에 정봉주는 또 귀족이었고 그 안에서는 불교적인 어떤 전통들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부녀자들이라든가 귀족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찰도 가고 스님과 교류하고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곳에 그 이제 남야면서 신의 소리 듣는가 지리산 높아 만길이 푸르구나 봄절에 해가 길고 일이 없으니 삼위가 와서 묘령경을 배우네. 뭐 어쨌든 그 묘령경이란 이제 법화경도 가서 이제 배우고 친구들과 그리고 절에도 이제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그 같은 유학자끼리 같이 그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다음 법경도 배우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이제 비판의 그 대목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 말 때는 그 불교의 어떤 위세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 그 일반인들에게도 그 어떤 영향력이 대단했었는데 그 상장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 행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정봉주를 비판했던 게 육아의 돈은 모두 그 일상 평상의 이제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유교의 어떤 덕들은 그래서 음식과 남녀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지극하이지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회 그러니까 그 공자 명자 그 이전에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올바른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아서 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행할 수 있는 평범한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가 그러니까 친척을 버리고 남녀 관계를 끊으면서 홀로 바위굴에 이제 살고 풀로 옷을 해입고 나무를 먹으면서 공을 보고 정멸을 이제 추구함으로써 현세를 등진다. 그래서 약간 출세관적인 어떤 성향을 이제 비판했던 그래요. 사실 그런데 불교가 다 출세관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사찰은 조계종 사찰이잖아요. 조계종 말고 이제 그 태고종이라든가 다른 그 종단들은 또 제가불교 신자를 인정하잖아요. 조계종은 지금 제가불교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다 그 출가 그 승만 인정을 하잖아요. 어쨌든 불교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승려 집단들이 있는데 승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승들이 많았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는 불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불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어떤 특정한 종교들은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커가고 신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부패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조리한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인 어떤 충격과 같은 인륜 이런 것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불교는 비판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를 비판하는 것과 불교를 아는 것은 사실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종교가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종교가 없는 분들. 네. 왜냐하면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교가 없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나머지 없는 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죠. 내가 불자다 뭐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은 저 사람 불자였네, 저 사람 기독교였네 그럴까봐 그러신 거죠. 어쨌든 제가 종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 통계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찾아보거든요. 5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종교 관련된 인구 조사는 10년마다예요. 그러니까 5년마다 통계는 계속하지만 10년 단위로 이제 종교 통계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전소조사했던 때가 85년이에요. 1985년. 그리고 95년, 2005년.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는 이제 전수조사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통계 하나만 한학문불 5천만을 다 하진 않지만 가구 수를 하니까 한 3천만을 한다라고 하면은 통계 한 항목에 3천만 명을 돌리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이제 표본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2005년 통계와 2015년 통계는 종교 인구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어요. 2005년에는 51%가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의 종교 인구가 51%였었어요. 그때 한 5,100만인가 그랬었는데 전국의 인구가. 근데 51%가 종교가 있다고 했는데 2015년의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제 표본조사했는데 46% 그러니까 거의 5% 이상이 준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그렇게 줄 수 있을까?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종교 인구가.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근데 아마도 통계의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를 갖고 있으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 별로 없는데 정봉주 같은 경우는 그 당대 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어떤 것 그리고 또 정봉주 같은 경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을 또 나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타 종교를 바라볼 때 조금 우리가 본받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이제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봉주가 도노 점수에서 좀 도노 점수라든 어떤 불교적인 수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통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금산은 완연히 푸른 기름길에 쌓여 있는데 산 아래 조각의 진실로 오고 가고 있는데 눈 아래 참된 면목이 이미 벌써 눈을 다 본 거예요. 관조를 다 한 거죠. 근데 왜 또 거기까지 힘들게 올라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식구의 안에서도 불교의 어떤 교리라든가 수행 방식에서도 좀 일가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봉주는 이제 사행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사행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유학자로서 타 종교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인식의 단초들을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사행이라는 관리로서의 여러 지역들을 명나라 8곳 그다음에 일본 한 곳을 이제 다녀오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록에 사행시로 남기는데 그것을 한번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경을 다녀오면서 이제 썼던 이야기, 남경을 다녀오면서 썼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13개나 되는 건데 뭐 이런
거기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명나라에 가서 여러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요. 그러면서 그 오랑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온나라가 궤도를 같이 하는 날이고 임금이 문사를 이제 숭상하는 이제 시절인데, 우연히 이제 거기 가서 다양한 유학자들을 이제 만나서 즐겁게 이제 그 회포도 풀고, 그래서 시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경술이 이제 바로 이제 나의 스승이고 원대의 끝을 서로 노력하니 어찌 그 이제 그 사행을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 논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117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중화화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랑캐라는 말을 그 해석하는 게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마다 이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저는 이제 이 해석을 차별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화이가 그 차별이 없는 세계에서 문사들의 교류가 모두 친구이기 때문에 이별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 했었어요. 그 말은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즉 오랑캐라는 문화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아까도 그 외라는 일본의 문화는 또 오랑캐라고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오랑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문화로 이제 바라보는 어떤 타문화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 우리가 차용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이 식구를 제가 잠깐 소개했었습니다. 지금 쉴 때인가요? 네. 우리가 40분에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쉴 때인가요? 조금만 더 하고 쉬는데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자, 그 앞에까지는 제가 그 정몽주의 그 두 가지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하나는 유학자로서의 그 불교의 타종교에 대한 이제 그 태도, 관점, 그 다음에 관료로서 이제 사행시를 쓰면서 타 문화에 대한 관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두 가지 관점 다 모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이건 책 제목이에요.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거는 90년대 중후반부터 그 많이 유행했던 책 제목이에요. 땡땡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건축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책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혹시 여기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여기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시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나? 어쨌든 완성시키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보통 이때 당시의 그림들은 귀족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 주문화예요. 근데 돈을 많이 안 줬나 봐요. 그래서 그리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완성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그림을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얼굴도 원래 완성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완성을 했더라고. 뭐 그런 어떤 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썰들을 모르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1481년에 그려졌던 그림이고, 네, 제가 요 그림은 제가 그 사범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지만 안다고 해서 많이 안다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범대 학생들은 교수 방법 논리가 따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 사범대 학생들은 그렇게 배워서 그 초중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교수들은 교수 방법론을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그걸 배워서 이제 하시는데 대부분의 교수 하신 분들은 교수 방법론을 배우신 분들이 드물어요. 열에 9은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힘들죠. 그 교육공학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식만 막 드립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방법론으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아까 지금 정몽주가 했던 그 타종교에 대해 유학자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태도, 그다음에 그 관리로서 역관으로서 그러니까 사행을 하는 그 관료로서 그 타문화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그 타문화를 현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 어떤 접목해서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맥락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요 그림,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잠깐 쉴게요. 이 영상은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이에요. 그 완득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완득이? 완득이라는 건 원래 소설이었고 이것을 영화로도 하고 뭐 뮤지컬로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잠깐 볼게요. 자, 소리가 그 저같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웃음의 포인트가 별로 없었는데 사실 그 웃음의 포인트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밀레의 그 이삭 짚는 그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이삭 짚는 여인들은 말 그대로 이주 노동자예요. 지금 이 영천에도 그렇다시피 지금 농번기잖아요. 지금 농사철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계절 노동이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완득이가 보기에는 완득이가 이제 요 영상을 볼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외국인인지 몰랐었던 거예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몰랐는데 요 바로 직전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완득이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과 한판 붙으려고 돌멩이를 짚고 있고 한판 그래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려고 지푸라기 흐트려서 이제 대파 한번 싸우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90년대부터 농촌에서 영천도 그랬었지만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한창 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나서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 여성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많이 들어와 계셨는데 초창기 90년대, 2000년대 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오시는 분들 이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좀 낮았어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까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만드기가 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팽배했었고 그 사람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국어도 서툴고 등등등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학력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잠깐 했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좀 전에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영천의 그 인물에 대해, 그러니까 고려시대 이제 영천의 인물에 대해서 세 명을 이야기했었어요. 이탄지, 최남선, 정몽주. 그래서 사실 제가 인물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슬쩍 넘어갔고요. 정몽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했었고 앞에 부분은 제 논문을 통해서 유학자로서 바라보는 타종교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관리로서 이제 사행을 다니면서 타문화에 대한 인식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들이 사실 저는 역사를 배운다는 거는 현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몽주를 고려시대 정몽주 이야기했던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와 연말선초라는 시기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도기라는 거예요. 변혁기. 그래서 연말선초에서도 유교,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이 문화들이 변화되는 시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 현대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는 전환되는 시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서양이 이제 이론들을 많이 가져와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한국 사회에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한번 이해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정몽주 선생의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라는 게 어떻게 쟁점화가 될까? 사실 다문화와 종교는 매칭이 되나요? 네, 문화라는 것이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저는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가 더 큰 개념이냐 문화가 더 큰 개념이냐 이런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더 클까요? 종교라는 개념이 더 클까요? 문화가 더 클까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문화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양식에 종교도 들어가니까 이제 문화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종교학자들이 저도 그걸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데요. 종교 문화란 말 쓰거든요. 종교 문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지금 문화란 말이 더 상위 개념이고 종교란 말이 하위 개념이라고 다들 동의하셨는데 종교 문화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종교학자들이 쓰거든요. 저도 쓰고요.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을 수 있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음, 음, 네, 음, 네, 네, 네. 그래서
놀이 문화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뭐 주거 문화도 있고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종교 문화를 쓰는 거다라고 항변을 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은 상보관계도 있고 뭐 포함관계도 되고 뭐 등등등 뭐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 현대 다문화 사회라는 어떤 특징 속에서 종교라는 어떤 특징도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는 그래서 종교 문화도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우리는 보통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보통 선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주민 먼저 이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국적이 다르거나 아니면 국적은 같은데 뭐 좀 이질적이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보통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주해 왔다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오거나 아니면 지역을 넘어서 오거나 사실 저도 경기도 용인이 집인데 여기 경상까지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 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주민인 거죠. 근데 저는 국경을 넘은 건 아니고 지역을 넘은 거고 어쨌든 그 다문화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종교라는 어떤 그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 변수가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가 안 되어 왔었어요. 제가 2008년에 논문 쓸 때만 하더라도 거의 진척이 안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뤄지면서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4년, 15년 그 정도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그거를 수십 년, 100년 가까이 또 연구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일천하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쟁점들을 문제도 생겨날 수 있고 문제가 아닌 어떤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이제 다문화 종교 교육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 서양에서 몇몇 학자들이 쓰는데 이것도 비판이 많아요. 왜 굳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면 됐지 왜 거기다 또 종교를 또 넣니? 다문화 안에 종교도 들어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썼어요. 다문화 종교 교육이라고. 왜냐하면 영어로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개념, 그다음에 종교라는 개념, 교육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 합성어인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아마 그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이따가 제가 5개를 뭐 상품을 추첨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상품을 준비 못 해왔는데 제가 그 번호를 미리 뽑는 여기서 맞히는 분에게 그 찬스 드려도 될까요, 스님? 네, 네, 네. 네, 그러면 제 상품은 아니지만 그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의 품사가 뭘까요? 여기 혹시 뭐 국어학이나 영문학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다문화의 품사. 네, 손 들고 이게 상품이 걸렸기 때문에 네. 네. 아, 명사. 네, 틀렸습니다. 네. 접두사. 땡. 누구시죠? 네. 이분에게 이따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 당첨입니다. 그럼 이따가 5개 중에 4개만 제가 뽑을게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보통은 국어 개념에서는 체언을 꾸며주게 돼요. 체언. 그래서 보통은 형용사는 체언 앞에 있어서 뒤에 체언은 이제 명사, 대명사, 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 쓰면은 이상한 거예요. 다문화 땡땡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종교,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게 붙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문화라는 것을 다 지금 명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명사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종교 교육이 있고 종교 교육 분야에서 이제 다문화의 현실들을 반영을 해서 확장한 개념이 다문화 종교 교육이다.
종교교육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교육을 두 가지 차원에서 써요. 종교 어떤 특정 종교에서 설립한 학교들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 공립학교가 더 많잖아요. 근데 중학교도 공립학교가 좀 더 많죠.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립학교 중에 대부분은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특정 종단에서 특정 종교에서 자신들의 종교인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순수한 이제 종교에 대한 교육, 종교인에 대한 신앙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종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문화 현실을 반영해서 했던 게 이제 다문화 종교 교육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다문화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실 다문화라는 것은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면은 이제 한자로 보면은 명사 같은데 이걸 영어로 보면 분명히 이제 품사가 나타나요. 멀티컬처럴이에요. 이 말을 번역을 한 게 다문화예요. 근데 사실은 컬처럴이 이제 문화잖아요. 컬처. 근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멀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라는 뜻에서 멀티를 붙였잖아요. 그런 것도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있었고요. 그게 보통 이제 영미권이에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영미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한 지역 안에, 한 국가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또는 경합을 벌이는, 갈등을 벌이는 상황을 묘사한 개념이 바로 멀티컬처럴이에요. 근데 영미를 제외한 유럽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다른 용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예요. 컬처럴 앞에 접두사를 인터라고 붙인 거예요. 인터라는 접두사랑 멀티라는 접두사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죠? 단순히 많다. 그러니까 문화가 단순히 많다라는 것이 멀티 개념인 거죠. 근데 인터는 조금 더 어떤 특정한 관점이 들어가 있죠. 인터라는 것은 뭐 사이라는 뜻도 있죠. 너와 나의 사이, 아니면 좀 더 내재적인 어떤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현상들을 멀티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고, 그 제외한 유럽에서는 인터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다문화를 이야기했던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한국 사회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학자들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용어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현상도 인터를 쓰는 것보다는 멀티를 쓰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근데 저는 국내팔에서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 저는 인터를 더 선호하고 있는데 인터를 쓰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많이 쓰는데 프랑스나 독일에서 어쨌든 두 가지 쟁점이 있는 용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교육, 종교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의 특정 신앙인을 만드는 교육이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절이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요. 절에서 이런 것들 운영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서 절을 잘 알리고 불자를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아마 선입견이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 와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물론 이제 올 때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스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도 좀 알고 왔고, 굉장히 제가 예전에 다른 논문에 썼던 논문에서 이런 것들 제안을 했었거든요. 종교 기관이라든가 종교 시설을 활용해서 종교교육이나 어떤 특정한 다른 교육들을 해보자. 뭐 세계 시민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종교교육은 특정 신앙인 교육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어떤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현실을 반영한. 그럼 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육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6조 2항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항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회 같은 걸 하다 보면 국립대에서 이제 학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립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회 같은 걸 만들어요. 연구소나 학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 호결론적으로 이게 학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육 사립학교도 아니고 그 국립대에서 저러면 될까? 국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인데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교육기본법에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그건 초, 중, 고, 대를 막론하겠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그것은 기관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개별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디즘, 크리스천리티, 캐톨릭,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등등등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교육.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동국대는 불교에서 설립한 거니까 불교육을 해도 되죠. 거기는 그거 하라고 만든 학교니까 거기에 선악과라든가 불교학과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성신대학교는 목사들 만드느라고 하는 거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유스티노 캠퍼스는 신부들 만드는 학교인 거고,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교무들을 만드는 학교인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도 종교교육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종교교육이라는 게 그냥 부디즘 에듀케이션, 뭐 크리스천리티 에듀케이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종교교육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리저스 에듀케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과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쓰자. 종교교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불교교육 아니냐, 기독교교육 아니냐. 근데 왜 종교교육이라 하지? 이걸 구분하자. 그 다음이 뭐냐면 about이에요. 그 education about religion이에요. 사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호문화주의적 또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단일 문화 또는 지역 보수주의적인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도 이렇게 다문화 종교 교육이라는 것도 이 면에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사범대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하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1년에 2011년이죠. 2001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2001년 보통 9월 11일 9.11이라고 하잖아요. 9.11 사태 또는 테러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 그 대사가 나와요. 세계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서양에서는 그때 AD, BC, AD로 나눴었잖아요. 그건 기독교적인 관점인 거죠. 불교 신자가 AD, BC 나누는 것은 우습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세계는 2001년 9.12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9.12 사태 이후에 엄청난 이제 탄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내 이름 칸이라는 말 이름이잖아요. 칸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어떤 종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칸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슬람일 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도에서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은 이 영화 TV에서도 뭐 종종 해줬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헐리우드식 영화. 그것은
미국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영화들, 그 할리우드식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구죠? 그 영화 받으신 분, 윤여정 선생님이 그러면서 할리우드 난 싫어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인도에서 만들었는데 할리우드식 영화를 따라한 인도 영화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발리우드 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도의 뭄바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할리우드를 연결해서 발리우드라는 장르가 이제 만들었는데 어쨌든 할리우드 영화 하면은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미국이 이 우선주예요. 그래서 뭐 플래툰이라든가 뭐 다양한 영화들 보면은 미국이 언제든지 그 세계를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발리우드 영화의 특징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그 주제 의식이 있고 인도 사람들은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영화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스펙타클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단점은 뭐였냐면 그런 것들 따라하면서 왜 내 이름이 칸이라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가 그거예요.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자폐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는데 이 뒤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동생이 미국에 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힌두 여성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는 이제 무슬림을 이름을 해서 키우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9.11 사태가 난 뒤로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 아이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칸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내 이름은 칸이지 나는 칸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라고 불러.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인식을 좀 바꿔줘. 나의 이름 칸이야.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너무 미국의 할리우드식 그런 것들 따라했다라고 저는 이 영화를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은 이걸로 이야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80년대 초반에 인도에서는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은 힌두와 무슬림 간의 내전이었어요. 서로 굉장히 이슬람은 단일 유일신앙교고 힌두는 다신교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랬었고 원래 토정은 힌두잖아요. 인도에. 근데 무슬림이 나중에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종교 사회가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갈등을 종교 시장 속에서 갈등을 빚었는데 어쨌든 힌두에게 무슬림이 맞는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이제 엄마가 이 아이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이에요. 글씨가 작아서 뒤에 보이시나요? 엄마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거는 다 그린 그림인데 맨 위에 이 장면부터 그림을 그려요. 이게 너 리즈만이야. 누구? 그러니까 칸이 리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가 이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 이 사람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널 때리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피 흘려? 네. 네, 때리는 건 나빠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맞아. 그래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 그림을 그려주고 이게 너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제가 사탕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학생들은 다 이걸 돌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머니는 여기 이것을 사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탕을 든 사람이 너에게 사탕을 준다면 어떻겠니? 물어보니까 칸이
사탕은 달콤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교훈을 줘요. 뭐냐면 그래 좋은 거란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몽둥이를 든 사람과 사탕을 든 사람 둘 중에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힌두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누가 무슬림이고 누가 힌두일까요? 사탕을 든, 여기는 지금 둘 다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도 무슬림이고 아이들도 무슬림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동심 파괴인가요? 아이들의 시선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 이제 동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동심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둘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힌두인지 누가 무슨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 아들아 꼭 기억해 두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단다. 한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두 가지 차이밖에 없지 힌두에서 나쁘고 무슬림에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말을 아이에게 한 번 더 되뇌게 해요. 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인 차이점은 없다. 사실은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키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요 장면을 늘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 종교 교육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아까 정몽주가 그 유학자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거의 끝났죠. 선생님들은 여기 안경을 끼신 분도 있고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뭐 콘택트 렌즈를 끼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좋은 안경 안경 알은 그 조도에 따라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어두운 데 가면 밝아지나? 밝은 데 가면 이게 그 스크린이 쫙 생기고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니면 어떤 세계관. 그러니까 사실은 안경이라는 것은 세계관인 거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여기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무종교의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고 기독교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불교의 시선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또는 그 종교가 없는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고려시대 때 그 영천에서 태어나신 정몽주 선생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